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인류는 환경 파괴와 이상기후, 병충해 때문에 식량 대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We had died. Blight came and we had to burn it. And we still had corn. We had acres of corn. But mostly we had dust. 밀과 쌀, 오크라 같은 작물들은 이미 사라지고 오직 옥수수만이 지구 최후의 작물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 정책은 농업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옥수수마저 멸종 위기에 놓이고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The last people to starve will be the first to suffocate. And your daughter's generation will be the last to survive on Earth. 영화 인터스텔라의 지구 환경은 단순히 영화 속의 설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될 어두운 미래가 될지도 모르죠. 오늘의 영상은 박영숙, 제롬 글렌의 도서 세계미래보고서 2023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정도의 식량 생산 차질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럴까요? 미국 대초원은 심각한 가뭄으로 밀작황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캔자스주의 밀 41%가 매우 열악하거나 나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때 14%보다 3배 더 나빠진 겁니다. 지난 5월에 인도는 무려 49도씨의 온도를 기록, 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인도 정부는 아예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유럽도 비상이에요. 여기는 유럽의 곡창지대 프랑스 남동부인데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극심한 가뭄에 6월달엔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고 해요. 이 때문에 유럽 전체 밀 생산량은 무려 47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아르헨티나도 가뭄 때문에 농사 망했고요. 중국은 코로나 봉쇄 때문에 파종 시기를 놓쳤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폭염 때문에 폐사한 가축이 무려 2천만 마리가 넘고요. 기후변화 취향작물로 꼽히는 배추와 무는 지난 여름에 생산량이 너무 줄어서 가격이 폭등했고 고추와 양파, 마늘 등도 수확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염병 셧다운 때문에 물류 막혔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 곡물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질병, 전쟁 등으로 식량 수급이 불안정하니까 수많은 국가들은 식량 창고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해요.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헝가리, 터키, 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등 이제 너도 나도 식량 수출을 막는 거예요. 자국민 먼저 먹이는 것도 급하다 이거죠. 인구 증가 역시도 식량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00년에 세계 인구가 대략 61억 명이었는데 2022년 현재 세계 인구는 대략 80억 명. 겨우 20년 만에 19억 명이나 늘었어요. 자, 이런 글로벌 식량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식량 위기 때 가장 취약한 국가로 손꼽힙니다. 왜냐? 한국이 소비하는 곡물 중 80%는 해외 수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에 불과해요.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은 0.8%, 옥수수는 0.7%, 콩류는 7.5%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쩌다가 식량 안보를 전혀 챙기지 못했을까요?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도체, IT, 바이오, 중공업 등등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 먼저 신경을 써왔단 말이에요. 농업은 뒷전이었고요. 이렇게 좁은 땅 안에서 고부가가치 산업만 계속 늘어왔고 농지는 꾸준히 줄어왔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2010년부터 19년까지 제주도의 72% 되는 면적만큼 농업 면적이 사라졌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도 한몫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꼭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이제 판검사나 의사 이런 직업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건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고 도시에서 회사 다니고 싶어하고요. 그렇게 시골의 젊은이들이 계속 도시로 빠져나가고 결국 시골에 남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르신들인 실정이에요. 농업 인구가 고령화된 거죠. 이젠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다고 해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6.8%라고 해요. 이것은 역대 통계 중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앞으로는 더 높아질 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어질어질한 상황에서 만약에 식량 위기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한국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찐부자들이야 뭐 알아서 밥 사 먹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강제 금식,
존버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 하층민들 먼저 굶어 죽어 가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위기를 대처해야 될까? 리병이는 영화 유튜버니까 뭔가 영화 같은 광 얘기를 해보자고요.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미래푸드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체식품인데요. 곡식은 수확해야 되고 고기는 키워서 도축해야 되고 물고기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현대과학기술로 재료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콩, 아몬드, 코코넛 등으로 식물성 우유를 만들거나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참치 맛을 재현하거나 고기를 만들거나 하는 거죠. 이 대체식품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영양도 챙기고 자신의 신념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밀 발효도 각광받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박테리아나 효모를 이용하는 이 발효 기술로는 김치, 피클, 메주, 우유, 치즈, 그리고 맥주 같은 걸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정밀 발효 기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조류와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등 최첨단 과학과 융합시킨 다음 원하는 식품을 뽑아내는 거죠. 이제 발효 기술은 본격적으로 4차 산업이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바로 퍼펙트데이입니다. 퍼펙트데이는 정밀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젖소 없이도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젖소 없이도 우유를 만든다는 걸까? 퍼펙트데이는 젖소로부터 우유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찾았는데요. 이것을 트리코더마 레세이라는 곰팡이에 주입했습니다. 이 유전자가 주입된 곰팡이는 발효 탱크 안에서 배양되면서 단백질을 생산하고요. 이렇게 단백질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분리한 다음 여과 그리고 건조 과정을 거치면 우유에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핵심 단백질 6개가 분말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야, 젖소 없이도 우유를 만들다니 진짜 신기하죠? 이 퍼펙트데이의 정밀 발효 기술은 환경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젖소 대비해서 물 소비량은 99% 적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97%나 적다고 하죠. 지속 가능한 우유 생산 정말 가능해 보이죠? 이 퍼펙트데이는 겨우 2014년에 설립됐는데요. 현재 이 기업의 가치는 무려 1조 6천억 원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건데요. 앞으로 정밀 발효 기술로 제조한 우유는 2030년까지 5배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죠. 이때가 되면 진짜 이 회사가 전 세계 우유 시장 쓸어 담는 거예요. 배양육도 마찬가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 식품이에요. 이 배양육은 가축을 기르지 않고도 고기를 먹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동물의 세포를 떼낸 다음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혈청이 든 용기에 투입하면 이 줄기세포가 혈청을 먹이 삼아서 근육세포로 분화하고 고기가 되는 겁니다. 가축을 기르거나 죽이지 않고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진짜 신기하죠? 이 배양육은 식물성 대체육보다 맛과 식감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또 일반 육류에 비해서 토양 사용도 적고요.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물 소비도 엄청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양육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비욘드 미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양육이 마트에 진열돼 있긴 하지만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배양육 시장은 이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는가, 이게 가장 우선되는 과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식량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대체 식품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대체 식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친환경적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축산업 그리고 낙농업이 일으키는 탄소 배출은 전체 탄소 배출의 18%나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반면에 대체 식품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기존의 식품 산업에 대비하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26일 네이처 식품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요, 육류나 유제품을 대체 식품으로 완전히 바꾼다면 식품으로 인한 온실가스 83%, 물 84%, 토지 사용을 8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대체 식품은 안정적으로 식량 생산이 가능해요. 기후변화, 병충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요. 일조량과 물이 부족해도 괜찮고 사용되는 비료의 양도 적습니다. 자, 이 대체 식품을 알아보니까 어때요?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 한국에 정말 딱 맞는 기술인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바로 가격이겠죠. 현재 대체 식품은 대체로 가격이 비싼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2025년쯤에는
1kg당 $1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고요. 2035년경에는 정밀 발효 기술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동물 단백질보다 10배까지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기술은 에그테크입니다. 이 에그테크는 농업과 기술의 합성어인데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과 로봇 등등 농작물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거죠. 미국 켄터키 모어헤드의 실내 농장에서는 흙 없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농사를 흙 없이 짓는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는 온실에서 수경 재배를 이용 영양 용액으로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 방식은 저장한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실외 농사 대비 물 사용량은 90%나 적습니다. 또 실내기 때문에 살충제도 필요 없고요. 인공 조명과 햇빛을 함께 사용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작물 수확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20만 평방미터 규모의 농장 위엔 드론들이 있습니다. 이 드론들이 농작물 위를 슝슝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을 촬영하고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거쳐서 농가에 전달하죠. 이런 에그테크가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시골 농장의 인력난이에요. 아니, 돈 많은 농부들이야 사람들도 고용하고 장비도 막 사고 농사도 안정적으로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소득 창출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농부들이라면 농사 자체가 힘들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식량 재배가 가능할 겁니다. 또 AI를 농업에 활용하게 되면 개별 작물들을 모니터링해서 각각에 필요한 영양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작물의 유전적, 환경적 차별성을 파악해서 수확량을 크게 개선하고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 세계 스마트 농업 시장은 급성장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 농업 시장이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이제 에그테크에 진출하고 있어요. 구글은 인공지능 농사 로봇을 출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중국 국영기업도 뛰어들었죠. 실내 수직 농업도 미래 식량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공간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2차원의 면만 활용하잖아요. 가령 10,000평짜리 땅에 콩을 심는다면 딱 10,000평만큼만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000평짜리 땅에다가 50층짜리 고층 건물을 짓는다면 그러면은 50만 평만큼의 콩을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2차원의 면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3차원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내 수직 농업입니다. 이 건물의 각 층에는 빛과 온도, 습도 등을 인공적으로 조절하는 장치들이 있고요. 또 실내 농사기 때문에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병충해도 막을 수 있다고 하죠. 컬럼비아 대학의 딕슨 교수에 따르면 30층 규모의 빌딩 농장이 5만 명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팜이라는 회사는요, 미국 뉴저지에 있던 오래된 제철소를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내 수직 농장을 차렸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으로 식물들을 키워내고요.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엔싱, 그리고 넥스트온이죠. 엔싱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사리아 그룹으로부터 $300만 규모의 수직 농장 구축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원은 버려졌던 터널을 스마트팜으로 전환 발광 다이오드 기술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도서 세계 미래보고서 2023 메가크라시스 이후 새로운 부의 기회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를 좀 알아보니까 어때요? 상황이 꽤 심각하죠? 이상기후, 병충해, 화재, 질병, 그리고 전쟁까지. 앞으로 식량 위기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무조건 더 심해질 거예요.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해질 시대에서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식량 창고를 걸어 잠그고 식량을 무기로 쓸 거예요. 앞으로 식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질 미래,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세계 미래보고서 2023에 나온 대로 푸드테크, 에그테크, 스마트팜, 실내 수직 농업 등등 최첨단 식량 기술에 우리는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또 정부는 농업 정책에도 예산을 더 편성하고 기업은 농업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농업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겠죠. 세계 미래보고서 2023에는 위기 속에서도 초과 회복을 이룰 기회를 제시합니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이 어떤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지, 글로벌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낱낱이 파헤치고 있죠. 아마 우리 부엉이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현재 글로벌 식량 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 시간과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책은 전 세계 66개국 4,500명의 전문가, 학자, 또 기업인들이 분석한 미래 시나리오를 담았다고 하니깐요. 우리 부엉이들도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업이 누가 될 것인지 통찰을 얻길 바랍니다. 책의 주제도 다양해요. 탈중앙화, 메타로빌리티, 메타버스와 스마트 라이프, 디지털 헬스케어, 스페이스 테크,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까지 담겨 있으니깐요. 우리 부엉이들이 원하는 주제부터 펼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화 리뷰는 인터스텔라였습니다.